자, 교재 첫 페이지를 보면은 거기 내가 있어요. 이 수업은 생명과학 2의 개념 완성 강좌인데 이 생2의 특징이 대학에서 배우는 일반 생물학하고 비슷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제 수능에서의 2가 소위 변별력이 있다고 보여져요. 또는 심화라고 여겨지는 그 생2인데 실제로 이것은 일반적인 기본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게 상당히 흡사하다고. 그래서 그런지 이거를 이제 대학에서 배운다는 인식이 있는지 어렵게 이제 생각을 해요. 물론 아주 쉬운 건 아니야. 수능에 있어서 생2의 역할은 보통 한 대체로 한 3만 명 정도가 선택을 하는데 그보다 조금 적을 것 같아. 작년에 애들이 이제 쫄아가지고 생원을 하다가 소위 P를 본 학생들은 다른 과목으로 비껴갈 가능성이 있고 화2는 요즘에 옛날 같지 않게 10,000명도 안 돼요. 물2는 뭐 예전에 5,000명도 안 되고 생2는 왜 이만큼일까요? 그나마 제일 만만하기 때문에 그나마 제일 쉽다고 여겨서일 것 같아. 물론 의대를 간다고 하는 학생들이나 생명공학 전공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이거를 이제 선택을 하는 비율이 또 높고 또는 서울대를 생각했을 때 선택을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파1에다가 생2나 또는 다른 과목에다가 생2를 한다면 가장 무난한 포맷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실제로 제일 많아요. 요것도 많아요. 파2에다가 원래 생원도 많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바뀌면서 파2가 적어지면서 이 포맷이 이제 제일 많은 비율인 건 맞아요. 근데 어쨌거나 생2는 그러면 이제 입시에서 차지하는 그 변별력이나 비율이 어떻게 될까? 논술을 할 때에도 수능을 할 때에도 그리고 내신을 할 때에도 이 세 가지는 사실 같이 가는 게 바람직한데 만약 학교에서 내신을 하는 고3의 경우라면 이 개념이 이렇게 이어지도록 하는 공부를 하면 참 이상적인데 이게 이제 이 격차가 좀 있어요. 이 격차라는 건 뭐냐면 학교에서 배운 내신을 수능에 응용하기 힘든 이유는 내신형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여기에 이제 마음의 벽을 좀 두는 경우도 있어요. 이 둘을 얘기하자면 그럼 어떠냐? 이 강좌는 얘네들을 지금 집중적으로 이제 공부를 할 건데 플러스 사실 이 내용에 대한 어떤 기반이 되는 것. 나의 목표는 수능도 잘 보고 논술도 잘 보고 기왕이면 공부에 재미 들려서 대학 가가지고 이런 전공을 하겠다고. 그럴 수도 있어. 아까 여러분 봤던 조교도 사실은 나랑 수업하면서 생명과학을 전공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연대에 간 친구인데 약간 아이러니하게도 연대 화생공을 못 갔어요. 왜냐면 그건 입시 현실인데 분명히 자기가 화생공을 가겠다고 그 친구가 전교 2등이었거든. 근데 학교에서 수시를 쓸 때 과를 낮춰서 쓰자고 했어요. 본인은 생명과학을 하고 싶었지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다른 공학을 합니다. 근데 목표는 그렇다. 진짜로 개념 완성을 잘하면 얘도 심지어 얘도 다 커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생2에 대한 선입견을 좀 바꿨으면 하는데 2학년도 이 강좌를 충분히 들을 수 있어요. 왜 못 듣겠습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고1이어도 됩니다. 그걸 설명을 듣고 여러분이 단지 이 욕심만 안 가지면 되는 게 고3이거나 이제 수험생인 학생들이 특히 고3이라면 지금 여러분 기분이 어떠냐면 이제 1년도 안 남았다. 그럼 마음이 조급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빨리 뭔가를 끝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거나 이번에
승부를 걸어야 된다. 그 좋은데, 그건 참 좋은데, 이번에 다 끝내야 된다는 생각은 욕심이야. 그렇게 못할 겁니다. 내가 볼 때는, 만약 이번에 이제 뭐 두세 번째, 세 번째 듣는다 그러면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 처음이라면 한 80%만 잡아보세요. 너무 겸손한 거 아니냐고? 사실 수능 생투에서 80% 맞추면 40점이에요. 40점이면 문제가 그냥 보편적이었다고 가정할 때 2등급은 될 겁니다. 여러분이 뭐, 전 2등급으로 만족 못하는데, 아니, 누가 당장 3월달에 수능 보라니? 그건 아니잖아.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20%를 커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뭘 봐야 되냐면, 당장에 3월달에 수능 보는 게 아닌데, 마음만 급해가지고, 빨리 그 뭔가 결과를 보려고 하는 것 때문에, 뭐에만 신경 쓰냐면 이 점수에만 신경 쓴다. 등급에만 신경 써요. 그러지 마시고 내용을 보세요. 내용. 이 내용이 얘와 얘가 내용이 똑같아. 똑같은 개념 완성 가지고 수능도 보고 논술도 보는 거거든.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2016년에 시험 보는 2017 입시에서 연대하고 고대는 둘 다 과학 논술이 있어요. 적어도 이 두 대학만 얘기한다고 쳤을 때 고대는 2017 입시가 마지막 논술이에요. 올해 고대가 논술에서 약간 장난질했어. 그 장난질한 건 뭐냐면 그동안의 어떤 문제 패턴, 굉장히 수준 높게 내던 그 패턴을 깨버렸어. 그리고는 막 던졌어. 아주 쉬운 패턴. 그러니까 애들이 어이 뭐지? 이렇게 된 거야. 그러나 내년도, 그러니까 이번에 2017 수능에서 입시에서도 고대가 그런 식으로 갈 거라는 건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어요. 2016 수능에서 알다시피 쉽게 낼 거야. 쉽게 낼 거야. 쉽게 낸다. 그랬는데 안 쉬웠지. 물수능 그랬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애들 표현으로는 끓는 물수능, 불수능 이렇게 된 거야. 연고대를 보기 위해서 생투는 필수적이에요. 이 생투를 잘하면 논술 준비에 기반이 되는데 단 이 두 시험에 차이가 있다면 이런 거겠지. 얘는 수능은 상당히 기술적인 시험이에요. 30분 안에 20문제를 빡빡빡빡 풀어야 돼요. 보통은 어떤 줄 알아? 일반적인 보편적인 학생들은 문제가 조금만 어려우면 다 못 풀어요. 제한된 시간 안에. 서울대 갔던 학생도 수능에서 2015 수능에서 서울대 생명과학부에 간 용준이가 42점, 생투 42점을 받았다고요. 재수해서 나온 점수예요. 근데 얘가 그 점수를 받고 나한테 수능 당일날 뭐라고 메시지를 보냈냐면 선생님 감사합니다. 수능에서 생투 최고점이 나왔습니다. 42점이 최고점이라고. 그리고 한 달 반 정도 지난 후에 몇 달 후에 또 연락이 왔는데 선생님 감사합니다. 서울대 생명과학부에 합격했습니다. 걔 원점수는 390이었어요. 생투에서 8점 깎이고 나머지 2점 깎여서 그래서 생명과학부 갔어요. 근데 중요한 이것은 어차피 잘했나 보네. 아니 수능에서 최고점이면 돼. 만점 받으라고는 안 할게.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잖아. 이번에 생원보다 더 어려워. 그러니까 만점이라는 걸 목표로 하면 자꾸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그보다는 점수나 등급은 일단 접어두고 내용을 보죠. 내용. 생투 정말 할만한가? 할만하게 해줄게. 이거를 개념을 잡아놓고 기술적인 이 수능의 연습은 개념 끝난 이후부터 해도 안 늦어. 그리고 논술은 이것은 표현의 문제인데 서술을 하는 거잖아. 근데 뭐가 잘 안 되냐면 이게 안 돼요. 이게 횡설수설합니다. 그것만 막아도 글쓰기만 좀 돼도 합격 가능성이 있어요. 거기다가 개념적인 완성까지 돼 있다. 그러면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논술에서 붙으면 괜찮지 않을까? 물론 본인이 원하는 대학을 가는 게 더 중요하겠지. 그때 내가 본 바로는 수능에서 하여튼 최고점이면 되고
앞으로 계속 좋아질 걸 목표로 삼으면 되니까 너무 중구난방 막 들쑥날쑥하는 그런 감정 상태를 갖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필요해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생투를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는 간단해요. 이 수업 시간에 승부수를 띄우세요. 그리고 숙제 관리를 조금만 신경 써주세요. 아니, 그건 철저한 약속인데 숙제 관리 잘 하시고 우리는 매 시간마다 시험 볼 겁니다. 1교시 끝나면 무조건 전 시간 테스트 할 거예요. 알겠죠? 10분 테스트가 있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그걸 찍으면 어떡할까? 못 찍게 할 거예요. 찍을 수 없는 문제를 낼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감안하시고 12주 동안에 이거를 해나가는 동안 재미가 있게 2페이지 보세요. 성광수 원리 여러분이 이 QR코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확인하시고 질문이 있으면 늘 하세요. 우리 조교나 나한테 직접적으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3페이지 연간 커리큘럼은 수능적 입장에서 간단하게 이렇게 밝혀줄게요. 연간 커리는 겨울방학 때 이제 우리가 승부수를 띄운다라고 했는데 이때 개념 완성이거든. 그리고 1학기로 가면 여기서 굉장히 많은 연습을 할 거야. 연습은 두 가지가 될 수 있는데 하나는 수능을 위한 진짜 연습이 되겠고 수능을 위한 연습은 문제풀이에 대한 그 감을 잡을 때까지는 해야 되는데 올해 수능, 그러니까 2016 수능에서 생투를 다 맞은 한 학생을 예를 들자면 2학기 때 들어서 이 학생이 풀었던 문제의 양이 어마어마했다는 점을 예로 들 수 있어요. 나는 그렇게 풀라고 하지 않았으나 본인이 원해서 하루에 200개씩 풀었어요. 굉장하잖아요? 원래 못 풀어요, 그 정도. 내가 본 바로는, 지금까지 본 바로는 최고의 문제풀이를 했던 애인데 최다 문제풀이를 했는데 어쨌든 입시에서 생투를 다 맞았어요. 그런데 얘가 원래는 전국 수업을 기대했거든. 그러나 수능이 끝난 후 한동안 연락 두절이었다. 그 후 알게 된 사실은 생투는 다 맞았으나 올 1등급 정도에 만족했을 뿐이다. 아, 그럼 잘했네요. 잘했지. 그러나 전국 수업을 기대했다니까. 전국 수능의 위험은 말려도 문제를 지가 더 푼다는 거야. 근데 그럴 수 있느냐? 야, 시켜서 하면 지겨워서 못할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지가 원해서 하면 그만큼 해도 돼요. 그러면 수능장에서 아무리 뭐 어렵거나 말거나 그냥 풀어요. 그 친구는 9월달 시험이 생투가 더 어려웠었는데 9월에는 15분 만에 풀어서 50점 받았어요. 아니 뭐 그런 애가 다 있나요? 15분 만에 다 풀었는데 그 20번 문제가 그렇게 어려웠었거든요. 그것마저 그냥 쓱 풀고 DB 잤다 그랬어요. 그래, 그런 애를 야, 수능에서 못 볼 거라고 기대할 사람이 어디 있니? 수능에서 잘했다 그랬는데 국어가 어려우니까 멘탈이 흔들린 거예요. 그 애마저. 그럴 수 있어요. 여름방학으로 가면 이때 연습을 다시 할 거고 이 과정에서 1학기 때 우리는 논술의 기본을 다집니다. 논술은 두 가지 측면이 같이 가야 되는데 기본과 연습을 같이 할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연습이라는 건 하나가 수능에 대한 연습과 논술에 대한 연습을 같이 하는데 보통 만약에 여러분이 선생님 저는 생물 논술 하지 않을 건데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이 부분에 집중하면 돼요.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여름 이후에는 이 연습이라는 게 논술로 갔을 때는 파이널이에요. 그러니까 9월달에 보는 논술의 경우에 학기 중에 보는 논술의 경우라면 이때 여름방학 이후에 파이널이 가고 그리고 2학기로 넘어가서 이때는 파이널이 들어가죠. 모두 다 파이널이 들어가요. 근데 논술은 이 동안에 좀 쉬고 그 다음에 언제 가냐면 이 파이널이 수능 끝나고 가요. 그 수능 끝나고라는 거는 끝나고 나서 보통 보는 게 일주일 정도 여유가 있어요. 그때 집중적으로 하는 게 진짜 파이널인데 그것만 해가지고는 100점 만점에 논술 한 45점 정도 받아요. 보편적인 학생들. 60점이 커트라인인데 그걸 받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얘기하자. 가봅시다. 근데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상태는 여러분이 이제 각자 아마 수능 과목을 정했던 지금 정한 고3 예비는 앞으로 쭉 밀고 가시고 고2라면 지금 생투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반을 다지는 거기 때문에 집중을 많이 하시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제 5페이지에 필출 테마가 있어요. 생투의 필출 테마라는 게 다 합쳐도 50개가 안 됩니다. 다 합쳐봤자 50개도 안 되는 주제에서 시험에 나오는데 수능은 어떤 시험이냐면 확실히 알고 가는 시험이에요. 문제가 이런 거구나. 주제가 이런 거구나. 알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연습을 하고 가야 되는데 시험장에서는 뭐가 개입되냐면 그놈의 어떤 멘탈을 흔드는 요소들. 그러니까 집중을 할 수 없는 상태가 개입이 되면서 문제를 잘 못 푸는 일이 많아요. 그것까지 연습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하루아침에 되진 않는 거예요. 진짜로 그 어려운 시험이라는 건 뭐냐면 시험이 어려운 게 아니라 상황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절박하게 느끼면 마음이 조급해지고 마음이 두려워지거나 불안해지면 문제를 푸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만드는 힘은 뭘까? 이제부터 찾아봅시다. 다음 페이지 컨텐츠를 보면 총 9개, 9개의 단어로 내가 나눴는데 제목을 쓱 보자. 세포의 구조와 기능이고 물질 이동 그 다음에 효소까지 나눠서 1, 2, 3단원은 생투에서 그렇게 어려운 주제는 아니거든. 쫄지 마세요. 거부감도 갖지 말고 사실 그래. 아유 쯤에 생물 다 외우는 거고 난 딱 싫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 돼요. 그건 선입견이에요. 여기 내용 하면서 막 너무 긴장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어려운 주제는 아니에요. 물론 본인한테 어려우면 난 좀 모자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 낯설어서 그래. 낯설어서 좀 친해질 때까지 기다리라고.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말고 알려줄 테니. 그리고 또 하나 필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포커페이스 있고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알려주지 않네요. 야 그걸 알려줘야 내가 설명할 거 아니야. 네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 내가 그냥 넘어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얘기를 해야 돼. 얘기를. 나 모른다고 잘 이해 안 된다고 설명해 달라고 해야지. 멋있다. 내가 이 쪽판에서 어떻게 얘기하지? 아는 척 해야 되겠다. 이런 미련한이라고 얘기를 해. 말을 해. 말. 여기서 네 문제 나와. 세 단어 합쳐서 4개 나와. 수능에서 수능 총 20문제 가운데 4문제 나오는데 여기서 하나, 둘 정도 나온다고 보면 돼. 그리고 4단원이 뭐냐면 세포 호흡이야. 그리고 여기가 광합성인데 이렇게 묶어서 여기서 4문제 정도 나온다고 보면 돼. 그리고 6단원부터 봐봐. 벌써 느낌이 오지 않니? 총 9개 단원 가운데 뒤에 4개 파트가 무려 10가지 8개, 20개에서 8개 빼면 12문제잖아요. 웬일이니? 여기가 문제 받치한 얘기인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6단원이 유전자를 얘기해요. (7단원이) 생명공학. 여기가 진화, 분류로 나눠놨는데 요렇게 묶어서 여기서만 문제가 보통 6개 이상 이쪽에 오히려 집중되어 있다고 봐도 돼요. 여기서 7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한 5, 6개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평균적인 수치로 6개라고 둡시다. 6개 해서 총 20문제가 출제된다면 난이도는 이쪽에 몰려있어요. 이런 게 좀 어려운 거야. 그리고 얘네들도 조금은 소위 생화학이라는 파트이기 때문에 아주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렵고 쉽고를 논하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의 개념을 실제로 다룰 겁니다. 테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내가 이제 그 책에 여러분 보면은 책을 이제 다음 페이지 보면 본격적인 내용을 들어가서 첫 번째 7페이지에 네모 박스 된 걸 보세요. 세포 연구 방법이라고 써 있는 것 보이죠? 이게 테마예요. 네모 번호가 이 박스 번호가 하나의 테마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요 주제가 무엇인지를 내가 알아보면 되겠다고 이걸 구별을 하면 됩니다.
하나의 주제가 딱 끊어지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생물은 깔끔해요. 여자분하게 가지 않습니다. 위에 있는 세포의 발견과 세포설은 별 의미 없어요. 현미경이 발명된 것이 1600년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버트 훅이라는 사람이 뭐 참나무 껍질을 관찰했다는 건 그냥 관찰한 겁니다. 눈으로. 맨눈으로 세포를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확한 세포의 얘기가 아니고 이런 것을 가지고 언급하는 역사가 없습니다. 수능이든 논술이든 전혀 관계가 없다고 봐도 돼요. 세포 연구 방법을 얘기할 건데 1단원의 주제는 세포 연구 방법 하나랑 그 다음에 세포의 구조에 대해서 얘기해요. 딱 두 가지. 크게 두 가지. 근데 세포 연구 방법 속에 약 5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만 이제 구별하면 돼요. 그럼 생각해봐. 세포를 연구할 때 어떤 기법을 쓸까? 이전에 들어봤다면 그것들을 이렇게 정리해내는 거고. 그리고 지금 처음이라면 그게 뭘까 궁금해하는 건데 5가지를 써보자 이래. 하나가 교과서에서 5가지, 실제로 연구 방법이 5가지밖에 없느냐? 그건 아니야. 교과서상에서 5가지만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는 광학현미경. 세 번째 전자. 네 번째 조직배양법. 5번째가 자기방사. 이게 실명 추적자법이거든요. 이 조직이라는 거 세포배양도 되니까 세포배양이라는 말로 써도 같은 것이라는 걸 인식을 해야 되고. 자, 우리 이것부터 이제 얘기를 본격적으로 들어가보자. 원심 분리부터. 5가지 테마 가운데 여러분이 낯설어 할 수 있는 건 아마도 예거나 처음 본다면 이런 걸 수 있겠죠. 조직배양은 아까 얘기했던 세포 배양이야. 그냥 배양하는 측면이거든. 어려울 게 없어요. 현미경 관찰하는 거고. 현미경 개발하는 거 아니라 이미 있는 거 가지고 관찰하는 거니까 특별할 거 없어. 근데 여기서 잠깐 퀴즈. 깜짝 퀴즈. 이 5가지 기법 가운데에서 세포를 살려두는 건 몇 가지나 될까요? 세포를 살아있는 채로 할 수 있는 거. 원심분리 느낌이 어때? 세포에 있는 소위 소기관을 분리해내는 거거든. 살아있게 할 수 있는. 그냥 이미 완전 박살내는 거잖아. 광학현미경 할 때 살아있는 것도 되긴 되지만 시료로 만드는 과정에서 보통 염색약 처리하고 막 이러잖아. 그 염색약 몸에 해로운 것들이야. 처리하면 세포 죽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프레파라트 해가지고 이렇게 납작하게 만드는데 세포가 편안하겠니? 얘도 죽이는 거야. 이건요 살아있는 처럼 절대로 못 봅니다. 완전 시료 만드는 게 어마어마하게 고차원적인 얘기여서 한마디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세포의 영정사진을 보는 거예요. 이건요 살아있네. 살아야 잘할 거 아니야. 세포가 조직되고 조직이 개체되는 것까지야 살아있어야 되지. 이게 줄기세포와 관련된 거야. 자기방사는 자 짐작이라 해봐. 자기방사는 뭘 이용하냐면 동위원소. 마리 퀴리가 인류에게 선물한 동위원소,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해서 하는데 얘는 살아있는 세포에서 물질이 어떻게 대사 과정을 거치는지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추적하는 거야. 살아있는 채로 하겠죠. 살아있네. 이렇게 되면 죽었네, 살았네. 개구리 반찬. 가봅시다. 자, 그러면 진짜 이야기, 본격적인 이야기, 세포 연구 방법에서 원심 분해법이라고 하는 세포 분획 같은 말이야. 이게 원심 분리인데 원리를 찾아보면 이렇다. 원리는 원심력을 이용해 막 돌리는데 여러분 물리적인 얘기가 나오더라도 그 싫다는 이미지는 제발 갖지 마. 요즘의 대세 생물학은 요즘의 생물학은 물리학이 꼭 필수적이에요. 어쩌지? 난 물리가 딱 싫은데 그러면 좋아하면 돼요. 좋아하기로 마음을 바꾸세요. 원심력을 결정할 수 있는 요소가 뭐가 있냐면 속도와 시간이에요. 원심력은 속도가 높아지면 커집니다. 시간을 오래 하면 할수록 원심력이 작용하는 시간이 길어져서 분리가 잘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뭘 하는 거냐면 소기관을 분리할 때 무엇에 따라서 분리할까요? 소기관의 크기와 무게에 따라서 분리가 가능해져요.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큰 놈은 큰 원심력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작은 원심력이 필요할까요? 큰 소기관은 굳이 세게 안 돌려도 돼요. 작은 소기관은 무지하게 세게 돌려야만 분리가 일어나요. 그게 이제 기본적인 상황이에요. 그럼 우리가 실제로 한번 들어가서 해보자. 단 여러분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건 이 원심 분리기는 기계가 이미 있어요. 다 발명이 돼서 지금 다 쓰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아주 잘 쓰고 있죠. 여러분이 세포를 들고 막 손으로 이렇게 돌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돼. 얼마나 빨리 돌려내면 1분에 그러니까 이제 뭐 RPM으로 따지기 어렵지만 중력 가속도로 무려 20만 G까지 가야 되거든. 참고로 요즘에 뭐 이렇게 우주 배경의 어떤 공상과학 영화들 많은데 로켓하고 화성 갈 때 지구에서 이탈하려면 9G보다 커야 돼. 대략 10G 정도까지 가야 되거든. 여러분 10G가 아니라 9G만 되면 지구를 벗어날 수 있긴 한데 그때 의식을 잃어요. 중력가속도 10G 정도 되면 의식을 잃는다고. 의식을 잃는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UFC 챔피언에게 이제 얼굴을 얻어맞은 거예요. 펀치 빡! 그때 가속도가 10G 정도 나가. 그래서 의식을 잃는 거야. 그거랑 비슷해. 맞아볼래? 근데 20만 G면 어떻게 되냐고? 간단히 말해서 소기관이 분리돼. 상상을 해봐. 20만 G로 내한테 20만 G를 주면 핵이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소포체 리보솜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야. 내 몸에서 리보솜이 빠져나갈 거야. 살아있겠니? 이거를 기계장치가 다 있어. 보통 그 센트리퓨즈라고 부르는 기계장치는 되게 비싸. 한 2억 정도 해. 비싼 거는. 그 왜 비싼지 여기서 나온다. 어마어마한 모터를 써야 되고 식물 세포를 보내줘보자. 공부하는 동안에 내가 원리나 어떤 논리적인 부분을 강조할 때 여러분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는데 그게 나중에 논술의 기초가 돼요. 수능도 마찬가지예요. 논술을 잘하는 건 수능을 잘할 수 있는 빌미가 됩니다. 논리적으로 강한 학생들이 수능에서 약할 이유가 없어요. 식물 세포를 분해할 때 첫 번째 단계를 보세요. 제일 먼저 뭐 했냐고? 식물 조직을 하니 세포 단계를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의 세포를 가지고 분리하는 게 아니라 조직을 퉁 띄워가지고 그 속에 있는 세포들을 분리할 때 얘는 어디다 넣냐면 등장액에 넣었다. 등장액이라는 건 같은 등자 농도 장자야. 농도가 같은 액체에 왜 넣겠냐? 이것을 만들 때에 그리고 만들 때에도 뭘 썼다고? 설탕 용액을 한다고. 왜 설탕 쓴다로? 집에 흔한 게 설탕이잖아. 흔해 빠진 걸로 하지 굳이 막 비싼 거 용질 써다가 막 할 필요 없어요. 설탕을 해도 충분히 좋은 등장액이 나오거든. 등장액이 되지 않고 만약에 고장, 농도가 높거나 또는 저장, 농도가 낮게 되면 세포 소기관이 삼투 현상에 의해서 파괴됩니다. 삼투 이퀄 그냥 농도라고 치면 되는데 등장액 상태에서 하게 될 때만 이게 파괴되지 않고 잘 녹아있는 상태. 그런데 이 그림을 우리가 이렇게 만약에 그림을 그려본다면 세포가 아직 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세포막에 또는 세포벽에 둘러싸여져 있는 상태를 생각한다면 세포벽까지 있을 수 있죠. 식물세포니까. 근데 그 속에 세포 소기관들이 세모, 네모, 별, 동그라미가 있다고 치면 등장의 상태에서 얘를 보호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할 일이 뭐였냐면은 두 번째 단계에서 균질기를 썼다고. 균질기는 뭐냐면 일종의 파쇄인데 누구를 파쇄하냐면 바로 이 그림에서 보여지는 벽, 막 이걸 파쇄를 해. 등장의 상태에 잘 담궈놓고 용액에서 한다는 얘기야. 용액에서 할 때에 이거를 파쇄하면 어떻게 될까? 얘가 이제 파쇄가 되겠지. 파쇄가 되면서 바깥쪽으로 얘네들이 이제 나오겠죠. 그럼 그 다음부터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곧바로 원심 분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다음 단계에서 우리가 볼 게 뭐냐면 C 단계 한번 볼까요? 여기다가
C 단계는 저온 상태에서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 논리성이 들어가. 왜 저온이냐? 저온 상태에서 원심 분리를 해야 될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이거. 마찰력이 아니라 마찰열. 또 하나는 가스분 요소. 두 가지 요소인데, 자, 어마어마한 속도로 돌린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모터에서 열이 발생될 수밖에 없어. 그 열이 심해지면, 열이 많이 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뭐겠어? 소기관이나 세포의 성분들이 단백질이 많거든. 그 열로 인한 단백질의 변성이 올 수 있어. 그래서 열이 나지 않도록 뭐 하라고? 저온 상태로 만들어놔. 그러면 야, 그게 보통 장치겠니? 가뜩이나 뜨거운 애를, 모터로 뜨거운 애를 거기다가 열을 식히려고 냉장고까지, 그것도 아주 고성능의 냉장고까지 집어넣어야 한다는 거야.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기계 장치의 원리는. 그리고 얘는 또 뭐냐면 세포,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대답 아는 사람들, 아는 친구들. 세포 소기관 속에 가스분 요소를 담고 있는 거거든요. 리소좀이 뭘로 둘러싸여 있지? 그러니까 리소좀의 겉껍데기가 뭐냐는 건데, 리소좀의 가장 바깥쪽이 바로 세포막입니다. 그러면 거기 균질기라고 하는 걸 그림으로 보면은 이게 약간 드륵드륵 하면서 섞어버리는 거거든요. 장치 중에. 그러니까 믹서기 비슷하게 생겼는데 흔들어 버리니까 그냥 그것만으로도 많이 파괴되거든요. 근데 리소좀인들 온전하겠냐? 그럼 막 그걸 파쇄하는, 균질기로 파쇄하는 상태에서 리소좀막이 파괴되면 가스분해 요소가 바깥으로 나옵니다. 이 가스분해 요소는 진짜로 닥치는 대로 다 녹여버릴 수 있는 애이기 때문에 얘가 설치면 안 되죠. 얘가 설치는 상황을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뭘 하냐면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분해 요소라고. 그런데 도대체 저온이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효소에 얘랑 관련되어 있어요. 이 말은 약간 고급진 용어죠. 효소의 액티비티라고 얘기한다고. 활성을 떨어뜨리는 거야. 저온 상태에서 활성을 떨어뜨리면 그나마 안전. 만약 여러분 두 가지 가정을 해볼까? 균질기를 쓰는데 세상에 신나가지고 드르륵 계속 드르륵 하면 어떻게 돼? 이미 그것만으로도 곤죽이 돼버리는 거야. 기껏 분리할 필요 없어. 이거는 드륵드륵 해가지고 세포막이 막 해기고 뭐고 다 아작났다면 끝난 거야. 그리고 저온 상태를 안 하고 그냥 뭐 잘 되겠지. 그래도 곤죽이 돼요. 왜? 얘 때문에. 그냥 끝나는 거야. 나중에 아무것도 못 건져. 그럴 가능성이 높으니까 저온 상태로 하는 거야. 그 다음에 했어. 이제 실제로 우리가 분리를 할 때는 거기 나온 것들을 순서대로 기억하면 됩니다. 이렇게 돼 있죠? 처음에 이 상태. 그 상태에서 원심 분리 들어갈 때 처음 속도를 V1. 그리고 가라앉아서 침전이 된다고. 이게 어떤 원리냐? 왜 시험관을 이렇게 그렸습니까? 실제로는 요게 이제 모터를 우리가 이제 보면서 요렇게 시험관을 이쪽으로 두는 거예요. 이렇게. 양쪽으로 물론 돌 수 있죠. 그러면 용액이 이렇게 담겨 있을 때 회전축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원심력이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겠죠. 그래서 무게가 있거나 또는 큰 놈들은 바깥쪽을 향해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처음 부연 속도로 돌렸을 때 그나마 제일 큰 놈들이 이쪽으로 쏠리겠죠. 그 그림이 얘입니다. 그럼 여기서 제일 먼저 나온 놈이 누구냐면 핵이야. 그리고 이 위에 떠 있는 애 있죠. 이것을 우리가 이르는 말을 상등액이라고 해요. 상등액이라고도 하고 상층액이라고도 하고 상징액이라고 하는데 이것만 보면 돼. 여기 무슨 상자야? 코끼리 상자야? 코끼리 상자야. 윗상자야. 그지? 위에 떠 있는 거. 그것만 가지고 다시 뭐 하냐면 또 돌려. 또 돌릴 때 무슨 속도로 하겠어? V2로 돌려. 다 돌려놔. 그럼 여기 밑에 가라앉아. 여러분, 아까 내가 얘기해서 큰 놈들은 속도가 낮아도 되고 작은 놈일수록 점점 커져야 된다고 그래서 그렇다면 점점 속도가 V1보다 V2가 더 빠르거나 오래 돌려야 되겠죠.
더 커집니다. V2가. 그러면 여기 뭐가 가라앉냐면 식물세포이기 때문에 엽록체가 가라앉아요. 엽록체 가라앉고 그 다음 단계 V3 또 돌려. V3 돌렸더니 여기 미토 또 돌려. 야, 자, 위에 거 따서 돌리고 위에 거 또 돌린 거야. 이걸 세상에 또 미련하게 여기 다 다시 돌리고 그거 아니지? 그 얘기할 거야 이제. 여기 V4다. V4 돌려. 다 돌려라. 그리고 뭐라 하냐면 마지막 단계에서 리보솜 규모가 나와요. 리보솜이라는 게 굉장히 작은 놈이고 소포체가 막상태로 나옵니다. 그냥 기억해. 기억력 좋은 건 능력이다. 그러니까 외울 것만큼 철되지 마세요. 외우지도 못하는 주제에 뭘 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핵, 역, 미, 리소야. 우리 옥시시에 보면 기억력을 높이는 방법도 있어. 앞으로 계속 얘기할게. 집중해야 하는. 여러분 옆에 사이드에 보면 이게 플로우라는 말이 있는데, 플로우가 무슨 뜻이냐면 이게 몰입이에요. 뭘 흘러가면서 몰입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라고 거기 써놓은 거예요. 기억해 그냥. 핵, 역, 미, 리소인데, 여기서 퀴즈. 만약에 처음 상태에서 V2로 냈다 먼저 돌렸다. 그럼 어떻게? 결과가 가라앉아. 누가? 핵과 엽록체가 같이 가라앉아서 분리가 안 된 채로 나옵니다. 그럼 이것을 다시 이렇게 만들려면 할 수 있죠. 얼마로 돌리면 될까 하고 V1 베이비. 근데 이거 V3 하면 안 돼. 그럼 더 가라앉아. 오케이. 그리고 하나 더 상처를 줄 것은 여기에 완벽하게 순수 분리 따위는 없어. 왜 그럴까? 세포 소기관이 크기를 정해놓고 태어나는 게 아니지. 핵은 항상 10마이크로 범위다. 이런 거 없잖아. 미토콘드리아는 5마이크로 구정진다.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키가 똑같니? 고사님은 전부 키가 170이니? 그런 거 아니잖아. 다 달라요. 몸무게가 모두 65kg로 통일되어 있나? 아니잖아요. 따라서 이게 완벽하게 순수 분리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정도 알면 그럼 봐봐. 원심 분리 했어. 그럼 어쩔 거야? 연구해야지. 만약에 DNA를 찾는 사람이 있다. 범인의 세포를 얻었다. 현장에서 범인 조직으로 추정되는 뭔가를 얻었다. 혈흔을 발견했다거나. 그럼 그거를 그 속에 세포가 있으니까 그거 속에서 DNA를 추출하면 될 거 아니야. DNA 여기 있겠지. 이걸 따서 다시 연구하는 거야. 그럼 만약에 여기까지 원심분리 다 해놓고 나 이제 끝났다 집에 가는 게 아니죠.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유전자 핵 가지고 이제 핵 나 분리했으니까 집에 갈게요. 아니잖아. DNA를 연구하려면 어떻게 될까는 뒤에 나와요. 이게 아주 기본적인 얘기예요. 원심분리였어. 그럼 밑에 문제는 여러분이 충분히 풀 수 있어. 왜 설탕 요인을 쓰냐고? 얘기했어. 등장액이란 건 뭐냐? 농도 같은 거예요. 낮은 온도에서 신속히 진행되는 이유 다 설명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화학협력으로. 오늘 과학점이 이제 1단원 내용을 다 끝낼 거야. 이건 질질 끌 이유가 없어요. 두 번째, 광학. 자, 이 광학이라고 할 때 여러분이 광자가 비광자긴 한데 이게 무슨 광선이죠? 가시광. 응? 가시광의 범위를 아니? 이 실제 파장의 범위를 아냐? 얼마인데? 대략 정확하지 않았는데 400에서? 오케이. 근데 400에서 700m는 아니죠? 이게 나노야. 나노니까 10의 마이너스 9승입니다. 근데 여러분 400에서 700 나가면 긴 겁니까? 짧은 겁니까? 여러분 그럼 비교 좋아하잖아요.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내 등급은 얼마일까? 내 키는 평균일까 아닐까? 내 체중은 평균일까 아닐까? 이거는 긴 겁니까? 짧은 겁니까? 그건 대답이 나올 수가 없지. 왜냐면 뭐에 비해서는 길고 뭐에 비해서는 짧을 테니까요. 근데 보편적으로 그냥 중간치라고 보면 돼요. 극단적이진 않은 거예요. 그러나 현미경으로서는 형편없이 긴 겁니다. 긴 편에 속하죠. 파장이 길면
현미경의 성능이 떨어져요. 화장이 짧은 걸수록 좋아요. 오케이? 이것도 물리적인 이야기라면 화장이 짧은 것을 찾아라. 요즘에 어디까지 갔는지 알면 이제 되는데 어쨌든 가시광은 그럼 배율이 얼마 정도까지밖에 안 나오냐면 보통 한 400배? 많아봐야 1000배? 야, 400배면은 나쁘지는 않지만 이거 정도면요 미토콘드리아를 간신히 봐요. 이 미토인가? 뭐지? 이렇게 된다고. 핵이네! 뭐 돼요? 어쩌라고? 핵이네. 이건 마치 CCTV로 보는 거예요. 누구지? 잘 모르겠는데 확대해볼까? 뿌옇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자, 가시광으로 보는 현미경의 구도를 설명할 때에 여러분 이 정도는 모식도로 그려낼 수 있을까요? 짠짜라 현미경을 단순화시켜서 그려라. 빤 광학현미경. 여기에 뭐가 있냐면 렌즈가 두 개가 들어가는데 이쪽 위아래로 두 개가 들어갈 텐데 볼록 렌즈 둘 다. 볼록 렌즈 둘 다 들어갈 때 이름하야 이쪽이 눈에 가깝다고 해서 저반 렌즈, 이쪽은 물체에 가깝다고 해서 대물 렌즈라고 부르는데 둘 다 볼록 렌즈. 볼록 렌즈를 쓰는 이 경통 방식의 광학현미경은 그다지 좋은 성능이 안 나요. 그리고 상이 완전히 상하좌우가 뒤바뀌어 있습니다. 썩 좋은 것도 아니지만 이걸 왜 얘기하고 있냐? 참고로 이게 작년 수능, 작년이라는 것은 2016 수능을 말합니다. 올해 실시됐지만 이제 작년도 너무 다 치부합니다. 작년 수능에 나왔어요. 이게요. 물론 이 구조가 나온 게 아니라 크기 측정이 나왔지만 이때 여기가 재물대인데 이쪽에 뭘 넣냐면 보통 세포, 즉 시료를 여기다 넣죠. 그리고 이건 반사경이에요. 원리는 이렇다고. 옆에 그림에서처럼 얘네들이 빛이 이렇게 들어온 걸 반사해가지고 모아서 눈으로 보는 거야. 아주 단순한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는 이걸 가지고 시험에서 무엇을 잘 구성하는지 살펴보니까 세포의 크기 측정 얘기를 참 많이 얘기하더라. 세포의 크기 측정이라는 것은 뭘 가지고 하냐면 자 가지고 하는 건데 눈금이 있는 자를 가지고 할 때 걔 이름이 이거야. 마이크로는 이거잖아. 100만 분의 1. 그리고 미터가 원래. 근데 이 표현은 이제 단위이고 얘는 눈금 자의 의미로서 마이크로미터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저반 마이크로미터고 또 하나가 대물 마이크로미터로서 렌즈의 이름으로 갑니다. 저반 마이크로미터는 한 눈금의 길이를 몰라요. 보통. 근데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얼마냐면 10마이크로. 자, 대물 마이크로미터 10마이크로일 때에 이걸 어디다가 설치하냐면 저반은 이 위에다가 얹어놔요. 여기다가. 여기 위에다가 살짝 얹어놓으면 돼. 그러면 지금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두 칸의 저반 눈금이 여기에 얹어져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리고 대물 마이크로미터가 밑에다가 놓는데 여기다 놓는 게 아니고 여기다 놓으면 떨어지죠. 놓으면 떨어지잖아. 그래서 여기다 놔요. 이렇게 한 칸이 들어가 있다면 보다시피 이거야. 이거 확정이야. 10마이크로. 근데 여러분 여기 위에가 두 칸이고 여기 한 칸이라고?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렇게 바깥에서 봤을 때가 아닙니다. 내가 눈을 현미경 렌즈에 놓고 이렇게 내려봤을 때 저반 두 개의 눈금과 저반 마이크로미터 두 눈금과 밑에 대물에 한 눈금이 일치한 걸 눈으로 확인했다면 그 얘기. 눈으로 보이는 거. 오케이? 그럴 경우에 이 한 눈금이 얼마가 돼야 돼? 이게 얼마라고? 10이라고. 그럼 얘가 얼마라고? 5겠지? 그렇게 찾아가는 거야. 근데 봐봐. 이미 내가 언급을 했던, 살짝 언급한 것처럼 누가 눈금이 크냐, 간격이 누가 크냐, 무조건 대물이 커요. 즉 저반 한 눈금이 더 간격이 촘촘한 거야. 세포의 크기는 누구로 재야 맞겠니? 세포의 크기를 잴 때는 누구로 측정하는 게 바람직하고? 얘로 재는 거죠. 더더욱이나 얘로 재야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 재물대 위에는 대물 마이크로미터를 놓으라고 있는 게 아니라 세포의 시료, 세포 시료. 시료를 여기다 놓는 건데 시료를 놓는 위치에 대물 마이크로미터를 놓은 채로 관찰을 안 해요. 얘를 치워버리고 이걸 치우고 시료를 놓는 겁니다.
따라서 관찰을 할 때, 세포를 관찰할 때 뭐가 사라져? 대물 마이크로미터가 아예 사라져버립니다. 그럼 이제 크기 측정할 때는 이걸로 재는다면 여러분 이제 해야 될 일이 뭔지 느낌이 오나? 크기 측정할 때는 반드시 뭘 알아야 돼? 얘를 재야 되겠죠. 연습해봅시다. 더 밑에 문제. 필수 예제 2번. 2번에서 자 여러분 왼쪽 그림 봐봐. A가 뭐야? 대물인 걸 어떻게 알았냐고? 간격이 넓어서. 또는 오른쪽 그림에 안 보여서. 둘 다 되죠. 오른쪽 그림 보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X 구해야 됩니다. X, 즉 저반 한 눈금 구해야 되죠. 그럼 A가 지금 몇 칸이에요? A 몇 칸이? 대물 몇 칸? 4칸이죠. 4칸? 그럼 실제 길이가 얼마냐면 10마이크로 곱하니까 40이에요. 그게 저반 몇 칸하고 일치해요? 5칸과 일치하니까 5x에서 따라서 x가 얼마냐면 8에 이 x라는 건 뭔데? 저반 한 눈금의 간격. 저반 한 눈금의 간격. 저반 한 눈금의 간격 구했어. 그럼 오른쪽 그림에 세포 몇 칸이야? 세포 몇 칸이니? 차지하고 있는 게 3칸인데 그 3칸 한 칸 한 칸은 전부 저반이야 대물이야? 저반이지 그지? 저반 3칸이니까 실제 세포 크기는 얼마나 얘기냐면 24 마이크로미터라는 얘기야. 세포 크기 측정할 수 있겠지. 처음에 뭐 해야 된다고? x 구한다. x라는 건 저반 한 눈금의 간격. 그리고 뭐 해야 돼? 칸수를 재서 세포 크기 측정하면 되는 거야. 그냥 대물 치우고 저반으로. 항상 저반으로 측정하는 거다. 저반 마이크로미터의 눈금을 구한 후에 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배율이라는 얘기를 갑니다. 배율과 시야 범위가 요게 이제 시험 주제에 들어가요. 꼭. 배율. 한민경은 아까 배율이 400배 정도가 최대로 난다고 봐도 될 정도인데 우리가 배율을 계산할 때 뭘로 하냐면 저반 이 볼록 렌즈의 배율 곱하기 대물 렌즈의 배율 곱하기 이거 하는 거야. 이 두 개의 렌즈에 의해서 결정이 되거든. 그런데 여러분 이거 직접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배율이 n배 증가한다면 배율이 높아진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를 생각해봐 먼저. 배율이 높아졌다고? 100배를 쓰다가 200배로 2배 높이면 무엇이 변할까요? 거기 정리되어 있지만 여러분 첫 번째로 여러분이 대답해야 될 상황은 그냥 커진다 이렇게 하면 막연한 거예요. 대상이 없잖아. 뭐가 커지냐면 길이가 2배 커진다가 말이야. 길이가 2배 커진다. 2배 높이면 2배 커지고 n배 높이면 n배 커지는데 그런데 이때 여러분 실제 크기는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야. 근데 뭐가 변하는 거냐면 이거지. 보이는 거. 그걸 이렇게 얘기해. 이 상은 무슨 상이야? 형상상. 한자로 써봐. 아니 나도 못 써요. 잊어버렸어. 그 형상상 때를 잊어버렸어. 목표를 찾아야 돼. 아무튼 그거 윗상자는 아니야. 형상이 커지는 거야. 보이는 상이 커지는 거지.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길이가 증가하는 게 n배야. 그럼 면적은 몇 배야? n 제곱배 커지는 거지. 그것도 기억하면서 잘 봐. 이 그림이 2배 높아지는 거니까 실제 예를 들은 게 거기 있는데 만약에 100배 상태에서 이렇게 보였다. 아까처럼 여기가 딱 고마 딱 2칸 그리고 밑에가 대물이 한 칸인 경우에 보이는 상태가 이거였다고 가정하면 그럼 여기서 일치하는 이건 경통을 상대하는 건데 이건 없어도 돼. 그럼 얘가 얘랑 일치하니까 이 눈금이 아까 얼마였냐면 5마이크로 나왔다. 근데 이게 배율이 2배가 높아지면 200배잖아. 200배일 때는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가 요거 얘네들이 저반 마이크로미터는 그대로 있다고 치고 중요한 건 여러분 실제 크기는 변하지 않는 거지만 보이는 상도 커지고 뭐도 커지냐면 대물 마이크로미터도 커져 보여요. 대물마도 커져 보인다고요. 왜냐면 눈으로 볼 때 대물 마이크로미터가 마치 무슨 위치에 있어? 세포 시로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냥 커져 보인단 말이야. 그럼 이거는 2배 확대됐으니까 길이가 2배 길어져 보이겠지. 그럼 어떤 모습이겠어? 대신에 이 길이는 얼마? 요거 여기는 10이네요. 그럼 이 한 눈금이 얼마입니까? 2.5로 감소했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그럼 우리가 정리할 수 있지. 배율이 n배 커짐에 따라 저반 한눈금이 어떻게 된다고? n분의 1배로 감소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하나 더 우리가 추가. 만약에 배율을 n배 높이면 보여지는 세포의 숫자는 어떻게 될까? 그렇죠. 세포의 숫자는 면적과 관련되어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세포가 n제곱배 커진 거야. 그럼 세포의 숫자는 그만큼의 반비례하는 거야. n제곱분의 1배로 감소하는 거야. 그러면 이 계산해봐. 100배에서 세포가 400개가 보였어. 100배의 배율에서 400개의 세포가 보였어. 그러면 몇 배에서 100개가 보이는 거야? 지금 들었어? 100배에서 400개가 보였다. 이게 얼마나 돼야 100개가 되는 거냐? 당연히 200배율이죠. 네? 이해돼요? 그걸 이용할 때가 언제냐면 치료 조직을 관찰할 때가 있잖아. 그 세포의 숫자를 세야 되는데 100배 저배율로 관찰했더니 세포가 너무 많이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를 배율을 높였어. 그럼 세포 숫자가 확 줄겠지. 거기서는 눈으로 셀 수 있잖아. 그러나 그게 전체 세포는 아니잖아. 그럼 우리가 고배율에서 관찰한 다음에 상대적으로 이게 전체 세포가 보이는 거라면 거기에 4배를 곱하든 또는 뭐 16배를 곱하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배율을 높여서 관찰한 다음에 그 배율을 곱해주면, 배율 제곱배가 곱해주면은 그럼 실제 세포의 수를 계산할 수 있는 그런 관점의 문제가 개념 완성의 개념 확인 문제 17페이지 1번에 나와 있는 거야. 17페이지 1번에 보면은 배율이 처음에 100배로 관찰했을 때 너무 많다 이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배율을 몇 배로 높이고 나타난 세포 수에 4를 곱한다. 이 하나는 그 몇 배로 높인 겁니까? 답이 뭐가 돼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이 2배라고 하면 안 돼. 200배라고 그래. 배율 자체는 100배냐 200배냐잖아. 그럼 처음이 100배였으니까 그것의 2배인 200배라고 얘기되잖아. 근데 애들이 2배라고 쓴다고. 2배가 아니라 200배라고 얘기돼. 200배의 배율로. 무슨 얘기인지 알지? 그것만 하면 되는 거야. 다시 컴백. 야, 그러면 여러분 지금 잠깐 쉴 테니까 9페이지에 필수 이제 3번을 풀어보자. 오케이? 풀고 이제 잠깐 쉬었다가 다시 지금부터 들어가겠습니다.